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 우리 학습해야 할 내용은요, 금융기관의 종류와 업무 중에서 금융기관의 업무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기타 금융기관, 전번 시간에 우리 수업할 때 중앙은행, 그죠? 일반은행, 특수은행,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이 은행 외에 금융기관의 업무를 이해하고요,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 중앙은행, 두 번째, 은행. 은행은 일반은행과 특수은행. 세 번째,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은 어떤 업무를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은행은 아닙니다. 자, 요 부분 주의해야 되겠죠. 은행은 아닙니다. 그러나 은행과 비슷한 수신 업무, 여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은행에서는 수신, 여신, 환 업무가 있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의 특징은 대출 조건이 쉽습니다. 그러나 금리가 높은 거죠. 그래서 대출을 받게 되어지면 이자가 높습니다. 그죠?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의 종류,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들인데요.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상호저축은행. 일정한 행정구역 내 특정 지역의 서민 및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금융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상호저축은행입니다. 일정한 행정구역 내에서만 합니다. 두 번째, 신용협동기구라는 것이 있는데요. 신용협동기구는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 다리농협이죠. 그죠? 그 다음에 수협, 산림조합, 이런 것들은요, 신용협동기구의 전 종류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의할 점은, 다리농협은 이렇게 신용협동기구가 되어지는데요, 중앙농협은 제1금융권에 해당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신용협동기구, 조합원을 대상으로 조합원의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중소상공인, 서민을 위한 금융기관이 바로 신용협동기구가 되어진다. 그래서 나중에 배당 같은 거 주는 거 이런 거 많이 봤죠. 그죠? 조합원의 이익 추구가 목적이다. 그 종류에는 신협, 새마을금고, 주위에 보이죠? 단위농협, 수협, 산림조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 잘 보이는데 산림조합은 여러분 잘 안 보이죠? 그 기능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체국 예금이 있죠. 그죠? 그래서 우체국을 활용해서 예금 업무를 하는데요, 정부 운영으로 원리금에 책임을 지는 것이죠. 그래서 좀 안정적이죠. 또 그러나 여기 중요한 점 여기 나오네요. 우체국 예금은 대출 업무는 취급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체국 가서 대출해 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인가 하고 봅니다. 그렇죠? 우체국 대출 업무는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종합금융회사가 있습니다. 종합금융회사는요, 가계의 수신, 예금 업무죠. 기업의 금융, 또 국제금융, 가계, 기업, 국제, 어음, 유가증권, 이런 여러가지 업무를 종합적으로 다 수행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종합금융회사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름 속에 그 뜻이 들어있다. 그죠? 가계, 기업, 국제, 유가증권 업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수행한다. 종합금융회사다. 또 주의할 점 여기 하나 나오네요. 가계대출, 아까 우리 우체국처럼 대출을 하지 않는다. 그죠? 그 다음에 보험 업무 하지 않는다. 또 지급결제는 취급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 좀 잘 알아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은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 우체국, 종합금융회사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금융투자업자가 있다. 그죠? 첫 번째 우리 중앙은행, 그 다음에 은행, 세 번째 비은행이면서 업무은행을 하는 비은행, 네 번째 금융투자업자가 있습니다. 금융투자회사라고도 합니다. 원금 손실 가능성과 투자성이 있는 증권, 파생상품 같은 금융투자 상품에 관련되어진 업무를 하는 것이 주로 투자에 해당되어지는 것이죠. 그죠? 투자는 뭐냐면 투자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책임은 본인이 지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투자성이 있는 증권 업무를 한다. 그 다음에 파생상품과 같은 투자상품도 취급한다. 이런 것들이 바로 금융투자업자가 되어집니다. 여기서 파생상품이란 뭐냐? 밑에 보면 잠시 설명이 나오는데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파생상품은요, 기초자산을 근거로 해서, 야를 근거로 해서 파생되어진 상품이죠. 그죠? 그래서 기초자산, 주식, 채권, 통화의 가치 변동에 주된 상품이 변동되어지면 여기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거나 내려오는 이런 상품들을 우리는 파생상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가치 변동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어집니다. 그 다음 파생상품은 기초자산을 근거로 하는 파생상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옵션 선물, 앞부분에 우리 다 수업했으니까 잘 알아놓도록 합니다. 선물 옵션, 미리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결정해 놓는 것이죠. 또 상호간에 교환하는 스왑 옵션, 그죠? 뭐 통화 스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미래에 발생할 것을 미리 예측하여서 가격을 설정하고 미래에도 그 가격으로 거래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선물 시장이 되어지거나 스왑 옵션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옵션, 선물, 그 다음에 선물, 중요한 건 선물이라는 개념입니다. 먼저 어떤 결정을 한다는 거죠. 스왑, 바꾼다 이 말이죠. 미래의 가치를 현재의 가치로. 자,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는 파생상품이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장내시장과 장외시장이 이렇게 있는데요. 장내시장은 법제화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모든 거래 요소가 표준화가 되어져 있고요. 한국거래소에 등재가 되어져 있는 상품입니다. 이걸 갖다 우리는 장내에 등록되어진 파생상품이다. 장내시장이다. 그러나 장내에 흡수되지 않고 장외에서, 그죠? 거래소라든지 이런 것을 외에서 거래되어지는 파생상품들도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은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개인이 직접 거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상당히 수수료율도 높고요. 또 위험성도 사실은 있지만 한번 잘 투자하면은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것도 되는데 수익을 많이 올린다는 것은 위험도 그만큼 많다라는 뜻이죠. 그죠? 그리고 한국거래소에 이렇게 편입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비표준하다. 정형화되어진 모습은 없다. 그죠?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권과 파생상품을 비교하면요. 둘 다 원본이 손실되어질 수 있습니다. 정권 같은 우리 대표적인 예로 주식 예를 들면 되죠. 1,000원에 샀는데 이 회사가 망했다. 극단적으로 망하면 어떻습니까? 저는 다 손실 봅니다. 원본만 손실 보는 것이죠. 파생상품은 원금을 초과해서 손실할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둘 다 원본 손실 가능성이 있고 파생상품은 원금을 초과해서 손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잘 알아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투자업자는 바로 원금 손실 가능성과 투자성 있는 정권, 파생상품과 같은 그런 데 투자하는 업무를 하는 것이 바로 금융투자업자다. 자, 어떤 것들이냐 보면 투자 매매업, 투자 중개해주는 중개업, 증권회사죠. 대표적인 것이. 그 다음에 집합투자업, 자산 운영회사, 자산을 운영해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투자 전문업, 그 다음에 투자 일임업,
앞에서 했죠. 1대1로 재산을 위탁받아서 관리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것이죠. 신탁업, 타인의 재산을 또 신탁받아서 운영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것,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투자 업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죠? 자, 첫 번째 중앙은행, 두 번째 은행, 세 번째 비은행, 네 번째 금융투자업자. 자, 다섯 번째 보험회사가 있다. 그죠? 보험회사는 미래의 재해나 보상을 목적으로 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이를 운영하고 보상하는 회사. 그죠? 자, 보험료와 보험금 우리 잠시 비교해 보면요. 보험료는 계약자가 매달 지급하는 요금입니다.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받아 보험회사에서 받죠. 그리고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보험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분할 수 있겠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보험회사는 미래의 재해나 보상을 목적으로 설립되어진 회사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기타 이제 금융기관에 대해서 보면 금융, 비은행, 금융투자, 보험회사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회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기타 금융기관 첫 번째, 여신 전문 금융회사. 여신이 뭔지 알죠? 대출이죠. 그죠? 수신은 예금이고, 그죠? 그래서 여신 전문 금융회사, 말 그대로 여신만 전문으로 하는 금융회사다,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수신 기능 없이 여신 업무만 행한다. 자, 신용카드 여신이죠? 빌려주는 거죠. 신용카드 발행, 관리, 결제. 어쨌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신용카드 업무를 하는 것이다. 두 번째, 시설 대여업. 시설을 빌려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이 바로 시설 대여업이죠. 일정 물건을 대여하고 빌려주고 그 대가로 정기적으로 분할 지급받는, 우리 대표적으로 리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리스 산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포크레인이라든지 어떤 장비를 빌려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이 바로 리스 산업이죠. 시설 대여업, 여신만 전문으로 한다. 세 번째, 할부 금융업. 매수인이 돈이 없어가 큰 어떤 재화를 갖다 구입할 수 없을 때 돈을 빌려주고 분할해서 돈을 받는 것, 수수료를 받는 것, 할부 금융업이죠. 매수인과 매도인이 각각 약정을 맺고 매도인에게 구매 자금을 지급하고, 누구를 위해서 구매 자금을 지급했나요? 매수인을 대리하여 구매 자금을 지급했죠. 예를 들면 매도인이 이렇게 있다. 그죠? 매도인입니다. 매수인이 있다. 그죠? 매수인. 자, 그러면은 이 매수인이 구매하고자 하는 물건이 너무 고액이에요. 고액 상품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이 고액 상품을 갖다가 매도인이 이렇게 매수인에게 주는데, 이 돈을 누가? 할부 금융업. 그죠? 할부 금융업체에서 이 대금을 지불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매수인과 매도인의 약정을 맺고 매도인에게 구매 자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돈을 지급하죠. 그죠? 그리고 누구에게? 매수인에게 원리금, 원금과 이자를 분할하여 상환받는다. 그럼 여기 100만 원인데 100만 원이면은요 10개월 동안 매월 11만 원씩 이자 10% 해가지고, 너무 많나요? 매월 10만 원씩 이렇게 해서 10개월 동안 이렇게 받는 거죠. 그래서 매수인에게 원금과 이자금을 분할하여 상환받는 방식이 바로 할부 금융업입니다. 여신 전문 금융회사죠. 신용카드, 시설을 대여, 리스 산업, 할부 금융업. 자, 두 번째는 금융지주회사가 있죠. 그죠? 그래서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한다. 그죠? 그리고 자회사를 소유 및 지배하는 금융기관이다. A 회사가 B 회사의 주식을 51% 보유한다. C 금융회사의 주식을 51% 보유한다. 그러면 지배 구조가 되어졌죠. 그죠? 그렇게 되어지면 A 회사는 업무보다는 B와 C를 정상적으로 잘 운영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이런 회사를 갖다가
금융 지주 회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배하는 주인 회사다.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자, 세 번째는 공적 금융기관이 있습니다. 어떤 업무를 하는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주택금융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장기적인 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 부급을 우리가 들잖아요. 이와 같은 것을 드는 사람들에게 주택을 이제 배분하게 한다든지 이런 업무를 하는 것이 주택금융이죠. 그래서 장기적인 주택의 안정적 공급이다. 그러면 이와 같이 들어왔는 돈들을 어떻게 하느냐? 모아진 돈을 관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돈을 잘 관리해서 주택을 더 많이 짓거나 공급하거나 또는 관리하거나 홍보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금관리형 이러한 준정부 기관이다. 공적 금융기관은 그죠? 그래서 준정부란 정부에 준한다. 거의 정부에서 하는 업무나 마찬가지다. 이런 말이죠. 두 번째, 부실금융자산관리라는 것이 있는데요. 부실금융자산관리는 이제 부실한 금융을 대신 업무를 처리해 주는 것이 바로 공적금융기관에서 하는 것입니다. 공공의 목적이잖아요. 공적금융이니까. 자,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이 있다. 그러면 금융기관이 위험하죠. 그죠? 그럼 부실채권을 일시적으로 매수해 줍니다. 그죠? 그리고 얘가 정상화되어지면 채권의 가치가 다시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때 다시 매각을 하게 되어지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국가기속청산법인으로 청산 업무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은행이 청산 절차에 들어갈 때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또는 방법, 절차, 그 다음에 자금의 융통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로 공적 금융기관에서 대신 해주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국세압류재산, 세금을 못 내서 집을 갖다가 담보로 이렇게 잡아놨다, 그죠? 그래 되어지면은 이 사람이 만약에 이제 결국은 세금을 못 냈다 하면은 이것을 현금화해야 되겠죠. 그래서 공매입니다, 그죠? 법원에 하는 것은 경매, 캠코를 통해서 하는 것은 우리가 공매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공매의 대행 업무를 하는 것도 공적 금융기관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대행 업무 회사로 자산관리공사가 있는 것이죠. 그죠? 가끔 들어가 보면 세금 못 갚고 이렇게 차압되어져 있던 이런 집들을 공매로 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적금융기관은 국가의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또 운영하는 것이죠. 그죠? 운영해서 어떻게 합니까? 수익을 창출하는 업무도 공적금융기관으로서 해야 하는 것들이고, 또 정책금융, 어떤 특정한 정책 목적을 가지고 특정 부문에 지원하는 대출을 정책금융이다. 정책적으로 필요하다. 그죠? 이런 업무를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중소기업을 좀 지원하자. 중소기업 정책자금. 무역하는 사람들에게 좀 더 여러 가지 혜택이나 또 금융의 혜택을 주자. 금융 지원을 해주자. 무역금융, 주택자금 이와 같은 것들은 국가의 정책에 따라 행해지는 금융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공적금융기관에서 주택금융, 그 다음에 부실금융 자산관리, 부실금융, 그 다음에 투자운용, 그 다음에 정책금융 이런 것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금융보조기관이 있습니다. 그죠? 금융보조기관이 있는데요. 금융거래에 직접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금융시장과 기관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여건을 제공해 주는 것이죠. 그죠? 말 그대로 보조만 해준다.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잠깐 볼까요? 첫 번째, 한국거래소. 이 한국거래소 안에서 뭐가 운영되어집니까? 주식, 채권, 상장지수펀드, 상장지수증권. 전번 시간에 우리가 다 했는 거죠. 그 다음에 파생상품 종합 거래하는 장소다. 그죠? 그래서 한국거래소는 직접 참여하지 않고 운영이 필요한 여급 장소만 제공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금보험공사. 말 그대로 예금에 대해서 보험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직접적인 뭐 돈을 수신을 하거나 또는 여신을 하거나 그런 업무를 하지 않죠. 그래서 금융기관이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서 은행으로부터 보험을 들게 하고 그래서 예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것이죠. 이는 목적은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예금, 보험, 예금 등 것에 보험 든 회사다 이 말이죠. 그다음 세 번째, 금융결제원. 한국 경제의 핵심 인프라인 지급 결제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운용하고 새로운 지급 결제 서비스 개발을 담당하는 기관이 결제원이다. 결제에 관계되어진 여러 가지 업무, 그죠? 결제할 수 있는 장소의 제공이라든지 여건의 조성이라든지 또는 새로운 지급 수단의 개발, 운용 이런 것들이 바로 금융 결제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이 금융결제원이다. 이 말 안에 다 들어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 금융보조기관은 한국거래소 장소만 제공하고 예금보험공사, 예금의 보험의 역할을 해주는 것. 세 번째, 결제에 관계되어진 업무를 하는 금융결제원. 그 다음에 네 번째, 한국예탁, 맡긴다는 것이잖아요. 예탁결제원. 정권시장의 정권의 실물보관. 실제로 우리 정권을 발행합니다. 이 정권, 그러나 사람들은 요즘 인터넷으로 거래 다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기업에서 제일 처음에 신주를 발행하거나 할 때 이러한 주식들을 갖다가 이렇게 보관해놔야 되죠. 어디에 보관한다고요? 한국예탁결제원이죠. 정권시장의 정권의 실물을 보관하거나 여기에 관련되어진 여러 가지 결제 업무를 돕는 금융기관이 바로 한국예탁결제원이 되어집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는 중앙은행, 그 다음에 은행, 일반은행과 특수은행, 이 외에, 그죠? 비은행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타 은행에 대해서 우리가 업무에 대해서 학습을 해 봤는데요.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완전히 익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 업무와 역할은 사실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요. 또 사회 상식적으로도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되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장시간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